이사 도충현.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국 충성으로 나라 세운 지 74년. 귀하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로 모시고 건국 정신을 빛내고자 임명패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18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황교안. 축하드립니다. 이건 이제 우리 회원 지정서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가운데로 와서 찍으셔서 가운데로 와서요. 다시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됐습니까? 자, 다음에는 자문위원 임명표입니다. 김원수 자문위원 앞에 나오실까요? 임명패 자문위원 김원수. 귀하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으로 모시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9일 좀 전이 됐네요.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황교안. 지정서입니다. 맞아요. 52분. 가운데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으로 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열 때 첫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회장님 오시기 전에 아까 우리 포항에서 오신 도충현 이사님하고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분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이라고. 신앙인 이승만, 지금 12대 회장이신 우리 황교안 회장께서도 신앙인 황교안.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왜 기도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념사업회 이사이신 박승호 이사께서 오늘 이 학술대회는 부르지 못한 거지만 선물을 하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한번 성원을 해주시죠. 네, 바이올리니스트로 나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앙콜 안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 행사인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차장은 박인환 전 건국대 로스쿨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내용이 1918년에 태어나서 48년에 돌아가셔서 만 29세에 돌아가셨는데 생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나 뭐 자손이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도 채 1년도 안 됐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54년에 박진경 대령의 이제 조카죠. 조카가 54년 사후에 양자가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랑 박진경 대령님과는 양손자인 셈이죠. 그 오늘 무엇보다도 8명의 장학금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정치적 지형이나 대중영합주의에 의해서 권력화된 좌익들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 이런 사실과 진실을 양심과 역사의 영역에서 계속 불을 밝혀줄 분들이 저분들이고 저 8분 중에 오늘 혹시 강의를 듣다가 한두 분이 영감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8분 장학금 받으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좀 본인의 속마음부터 이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3 사건 왜곡의 시작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방대하는 공산 폭동 세력에 대한 반란 세력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사용을 악마로 만들고 정당한 공권 사용을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실체. 목소리만 크게 할 게 아니라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중심에 아까 뭐 출산 말씀도 하셨지만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공권력 사용의 중심에 박진경 대령입니다. 저희 이제 양 할아버지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란 교수님도 정치 권력과 역사 왜곡이라는 책에서 지금 2차 가예요. 여러분들 뭐 성 관련 사건이 일어나면 1차 가, 2차 가야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에 제대로 정립을 못하면서 평화와 화해를 논한다, 치유를 논한다. 이건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사용한 대한민국 건국의 영웅들을 악마화하면서 무슨 뭐 화해와 치유와 상생을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도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소모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사실관계 정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좌익이건 우익이건 제주 도민이건 아니건 국민 모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입관과 좌익의 사상을 심어서 우익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2차 가해 대상이 2차 가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히 팩트가 뭔지를 알고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짚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 간단하게 제가 여기 서두에 써놨는데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그 이제 호소문을 당일날 만들거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사람들한테는 박진경 대령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반동에 거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썼다. 반동에 거둔 박진경을 수청합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대한민국을 내가 수립하는 건국 세력이다 했을 경우에는 박진경 대령은 영웅인 것이죠.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그 여러분들 뭐 링컨이 미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남쪽 세력들 미합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남쪽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데 거기에 대한 논쟁은 지금 없습니다. 미합 중국으로 통일해서 성공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간에 얘기를 할 때가 남북부 그쪽도 북군 남북 얘기를 할 때 항복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만큼 국가의 어떤 정통성이나 당위성은 중요한 것인데 그거 자체를 흔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악마시하고 이거 그 중심에 박진경 대령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박진경 대령을 택했을까? 박진경 대령은 그 대판 외국어 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미 교범도 번역을 하고 오연대가 작전을 하고 있을 때 뭐 힘든 일들을 척척 다 풀어냈죠. 미군들의 신뢰가 돋들었습니다. 요 영어 잘하고 능력 있는 박진경 대통령을 미군의 앞자리로 만들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까지도 미군 정부와의 관계를 지켜서 미군의 모든 그 유엔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건국 수립 노력을 다 악마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박진경 대령은 4.3 사건 난 지 한 달 만에 투입이 되거든요. 되게 초기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박진경 대령을 악마화시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무장 반란 세력들, 남도당 유격대 행동들이 다 정당화시킬 수 있다. 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진경 대령은 그 돌아가신 후에 제주 도민들이 1954년에 위령비를 세울 정도로 도민들의 민심을 사고 실제 작전을 잘했다라는 수많은 증언들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 우리 파월 사령관이자 국민적 영웅인 최명신 장군의 증언에 의하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인민과 봉사한 북도들의 관계. 그래서 물과 물고기를 분리하려서 선무작전, 자위대 작전, 그리고 단계별 작전 이런 걸 너무너무나 체계적으로 하고 더구나 이제 남로당 내에 그 특히 구연대 모슬포에 처음에 생긴 구연대 얼마나 남로당이 많았냐면 이 남로당 이제 조직책이 불러서 물어봐요. 너희 어떻게 돼 있냐 현재 그랬더니 800명 중에 400명이 남로당이고 200명은 지금 지침만 내리면 언제든 출동할 수 있다. 이런 실체는 남로당 자기들끼리 노예 문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실체를 알리는 계기가 됐죠. 물론 이제 이어서 여순 반란 사건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어떤 박진경 대령의 암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실제 세력에 대한 인식을 미 군정에서 하고 작전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박진경 대령을 악마화하고 하면은 그 본인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진경을 아주 교묘하게 타겟으로 삼았죠. 그리고 약간 그 중심에는 또 여기 제가 논문에
이번에 쓰지 않았지만 김익렬의 유고록이 있는데 그 유고록은 정말 교묘하게 자기 정당화와 합리성을 만들어낸 아주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책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일단 4월 3일 날 폭동이 일어나서 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거 사범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뭐 배달 사고 선거하다가 여기 황 대표님 좀 전에 가셨지만 황 회장님 선거하고 배달 사고 잘못했다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남로당은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재헌의회 선거를 아주 폭력적으로 방해를 시작하고 한 것이 4월 3일 사건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4.3 사건이 터진 날 호소문을 발표하는데 호소문의 첫 번째 항목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지도부에서 인민공화국 절대사수 4.3 사건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경찰 폭력이나 서청 아까 말 폭력 때문이다. 둘째가 통일을 막는 것이다. 한국 통일을 막는 것이다. 대한민국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면. 그럼 여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정부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통일입니까?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삐라가 도는데 4월 3일 4.3 이후에 삐라가 도는데 인민해방군 목적 달성을 전적으로 반항하려는 극악 반동주의자를 엄벌에 처하고 매국적인 단선 단정에 협력하고 극악 반동을 협력하는 분자는 반동과 같이 취급한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저들의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4월 3일 이후에 사태는 계속 악화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극악 무도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최초에는 경찰로만 이것을 진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가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조선 경비대를 투입하게 되면서 미군들을 이제 막 추가로 배치합니다. 우리 경비대 포함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침을 내리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제주도 폭도들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군부대를 이용하라.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죠. 폭도 진압과 법과 질서 회복이 경비대의 주 임무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3월에 4.3 사건이 터지기 3월에 저기 한 달 전 3월 중에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청년들 3명이 죽습니다. 근데 군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본인들의 위상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경찰들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군정당국하고 경찰의 신뢰성을 확 떨어뜨려요. 두 번째, 이런 사건이 하나 있으면 남로당 유격대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민심을 떠나게 만들어요. 지금 뭐 우리 대통령님의 민심 때문에 어려운데 그 민심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이런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 군정에서 박진경 대통령 취임 중에 내려준 지침 중에 하나가 붙잡힌 포로들 경찰에 인계하지 마라. 경비대에 의해 준비되고 보유된 막사에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뭐 신문을 마치고 뭐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게 박진경 대령이 있는 동안의 지휘 체계입니다. 지휘 체계. 여기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조선 경비대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무장 공비들, 남로당 세력들을 색출하고 전투에서 잡아내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양경비대는 이제 항포구에 어떤 불순 세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차단하고 경비하고 하는 임무였고, 경찰이 일주도로 남쪽에 주로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을 담당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경찰, 군인, 해경.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요겁니다. 합동신문센터. 저걸 왜 만들었느냐? 박진경 대령이 한 작전은 제가
군인이었지 않았습니까? 장군으로 제대한 사람인데 대유격 작전. 대유격 작전이면 대게릴라 작전이에요. 그 대게릴라 작전의 기본은 뭐냐면 주민과 폭도를 분리하는 겁니다. 1단계가.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얘네들이 산속 기지에 숨어서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불러서 너 어디서 누굴 봤냐? 뭐 했냐? 그 정보를 획득해야 공격을 할 수 있거든. 물론 박진경 대령의 작전은 그렇게 성과있지 못했어. 남부당 뿌락지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인 작전 체계를 만드는데 거의 한 20일 이상 걸려요.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 도착하고 군인이 부족하니까 3개대를 추가 투입하고 3개대를 추가 투입한다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연대 참모를 보강하고 해서 거의 5월 20일경이 돼서 요 4개대들을 지휘하는 조직적인,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관심 있는 학자가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대유격 작전,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일었던 유격 작전은 1996년에 강릉 무장공비 대침투 작전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령 때 특전사에 있어서 저는 직접 거기 작전을 뛰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랑 다른 게 그때 유격 작전은 공비를 쫓아가면 되는 건데 지금 제주도는 기지를 만들어 놓고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다 끌고 올라갔던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고는 제가 출처 인원이 자세하게 썼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크게 박진경 대령을 말도 안 되는 게 왜곡하는 것이 4.3 학살의 주범이다라고 하는데 4.3 사건 일으킬 때 박진경 대령은 제주도에 있질 않았어요. 5월 6일 날 가거든요. 그리고 학살이 뭡니까? 여러분들 뒤에 있는 우리 오늘 장학금 받으신 분들 최근에 학살 뭐 봤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렸죠? 우크라이나에서 막 민간인 집단 학살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부터 6월 17일 돌아가실 때까지 또 재미있는 게 정확히 43일 있었어요. 제주도에 43일 있으면서 사살되거나 돌아가신 숫자가 25명이에요. 25명. 근데 그 25명은 박진경 대령 5월 6일 날 부임했지만 4.3 사건 일어난 하루에만 20명이 죽습니다. 12개 지서를 공격하고 뭐 무차기 우익 인사들을 얘네들이 뭐 아까 죽창으로 찌르고 학살을 해서 그날만 20명이 죽는데 이걸 누가 학살이라고 합니까? 4.3 학살의 주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왜곡이고 그 다음에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 날 갔는데 5월 20일 날 구연대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로당 뿌락지에게 물어보면 800명 중에 400명이 남로당이고 200명은 지금 바로 동원할 수 있다. 고수묵이라는 부사관이 남로당에 보고한 내용인데 20일 날 41명이 탈명을 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좌파에서는 박진경 대령의 강경 진압 작전으로 반기를 든 그 부대원들이 탈명을 했다. 박진경 대령 작전은 5월 30일 날 1차 작전이 시작됩니다. 5월 6일 날 가서 5월 6일 날 3개대랑 같이 제주도로 가요. 그리고 원래 있던 구연대 1개대하고 이제 합칩니다. 5월 15일 날 합치고 참모를 보강하고 작전 준비를 하고 아까 말했던 이런 거 다 만들고 이걸 실제로도 만들었어요. 브라운 대형 보고서를 보면 합동신문센터가 설치됐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유격 작전, 대공비 토벌 작전 준비를 마친 다음에 5월 30일 날 첫 번째 작전을 시작하는데 5월 20일 날 탈령이 박진경 대령의 강경 진압의 원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탈령 동기에 대한 왜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암살 동기. 박진경 대령 암살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된 계획입니다. 5월 6일 날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로 여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7일이나 8일쯤 남로당 조직책이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5월 10일 날 회의를 해요. 그 회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남로당 유명 문서에. 그 회의 결과가 뭐냐? 국방경비대가 투입되면 우리가 힘들다. 제주도에서 남로당 투쟁이 어렵기 때문에
남로당 내에 그러니까 국방경비대 남로당이 함께 호응해서 무장투쟁을 하는 것은 중앙당의 결심 사항이기 때문에 사보타지는 우리 도당 제주도에서 할 수 있다. 끝까지 사보타지를 하고 반동에 거도 박진경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얽혀있던 두 명의 주요 인사가 있어요. 문상길하고 손선호란. 문상길 중위는 당시 소대장이었는데 이 친구는 5월 30일부터 5월 30일부터 6일까지 1차 작전이 끝난 다음에 배탈이 났다 그래요.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이세호 장군 증언을 나오고 그 증언을 여기 계신 나종산 위원님이 가서 받아오셨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모의를 해요. 제주읍에 모여서 작전을 안 하고 그리고 손선호가 연대본부에 있는 뭐 위생병이라고 하는데 불러서 은밀하게 모의를 하고 이제 이 친구들은 또 박진경 대령이 6월 1일 날 대령 진급을 하는데 이것도 좌파에서는 왜곡을 하거든요. 강경진압의 성과로서 대령이 됐다. 그게 아닙니다. 4개 대대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 지휘를 하려면 직위 진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급 축하연도 못하고 2차 작전이 끝난 다음에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았어요. 문상길이 알고 그날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동조 세력을 한 9명인가요? 8명인가 9명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하고 들어와서 주무시는 걸 이제 암살을 하게 되죠. 문상길은 육사 3기생인데 완전히 좌익이었고요. 김달산하고 친했습니다. 김달산은 왜 친했냐면 문상길이 처음에 구현대 모슬포에 조선경비대 이제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임관을 했는데 거기를 김달산 본명은 이승진이죠.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진은 일본 사관학교 나왔고 김달산이 이제 가명이죠. 그다음에 문상길은 일본 하사관 출신이니까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고 전부 다 좌익결을 하니까 수시로 만났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남로당에 대해서 국방경비에 보고를 하고 문상길이랑 접촉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크게 왜곡되는 것이 포로 숫자예요. 포로 숫자. 박진경 대령은 작전을 5월 30일 날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 박진경 대령이 이렇게 4개를 이끌고 작전하기 전까지 뭐가 있어서는 공방전이야. 어디서 누가 죽창에 찔려 죽었다. 우 가고 우리가 당했다 하면 가고 이런 공방전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작전을 통해서 1차 작전 때 한 595명을 체포하고 2차 작전 때 50여 명을 체포해서 약 한 650여 명을 체포합니다. 지금들이. 근데 좌익들은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 1948년 6월 18일 조선중앙일보 신문에 6,000명의 폭도들이 체포됐다가 나오는데 제가 그 신문을 읽어봤거든요. 그 신문에 나온 6,000명의 숫자는 뭐냐면 4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예요. 4.3차 끝나고 얼마나 많이 체포됐겠습니까? 그래서 판검사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판검사가 내려왔다. 근데 앞에 나오는 숫자는 6,000명이니까 박진경 대령이 6,000명을 검거했다. 여러분, 조선경비대의 작전은 경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고문관 아시죠? 고문관. 미 고문관이 딱 옆에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를 해요. 오늘 11년대는 뭐 했다, 몇 명 잡았다, 포로는 몇 명 왔다. 제이콥슨이라는 그 관찰자님의 보고서에 나오는 건데 정확히 595명 1차 작전 때, 2차 작전 때 50몇 명 해가지고 650명을 하고 그러니까 요게 생긴 다음에 합동신부센터에 넘어간 게 3,000명인데 475명을 제외하고 전부 석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여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4대 왜곡이 있는데 4.3 학살의 주범이라는 것, 시간도 안 맞고 데이터가 분명하고 포로 숫자 1948년 6월 18일자 조선중앙일보의 기사를 앞뒤 거두하고 쫙 6,000이라는 숫자만 빼서 왜곡한 것. 암살 동기, 팔룡 동기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진경 대령과 관련돼서 재밌는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창송이라는 화북지서 지서장 하시는 분이 1949년 6월인가요? 그 이덕구하고 전투하는 전투 현장에서 이덕구 옆에서 전속 보관했던
전속후 광경 호위명을 했던 양생돌인가요? 그분 배낭에서 나온 자기들이 써놓은 문서.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 우리 역사 교수 계시지만 그게 1차 문서거든요. 1차 문서에 박진경 대령의 왜곡을 풀을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남노당의 지시였다, 뿌락지였다, 탈령은 어떻게 했다, 다 들어 있는데 이걸 자료집에서 빼려고 했죠. 어떻게 빼려고 했는지 제가 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3월달에 공문치사 사건이 4.3 사건의 원인이고 통일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리들이 반대하는 것이 3 사건 폭동의 반란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3월에 공문치사 사건이 나기 전 2월 22일 신촌회의에서 아까 1월 말에 220명이 검거되고요. 2월 초에도 또 검거되고 그때 잡히지 않아간 19명이 2박 3일간 통일을 하면서 4.3을 일으키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고문치사 사건이 나기 전이죠.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간 바꿔치기, 없는 것 연결시키기, 대충 글자 보고 맞아가지고 그냥 확 연결시켜서 650명을 6,000명으로 만들기,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이걸 이렇게 왜곡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아. 그러나 소위 말하는 대중영합주의와 어떤 정치 세력과 된 권력, 대중영합주의에 의한 권력에 의해서 지금 4.3 평화재단이 이번에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뭐 세상이 바뀌어 이럴 수는 없는데 제가 오늘 8명의 장학금 받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되게 든든했던 것은 누구 한 명이라도 영감을 받아 이 양심과 학문의 영역에서 이걸 계속 이어간다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뭔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한 명이라도 똑바로 알아서 계속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와 사실에 기반해서 하나하나 정말 제가 새로운 희망을 받습니다. 오늘 혹시 저도 지금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감을 가는 제너레이션에서 뭐 이런 게 있다면 얼마든지 같이 논의하고 해서 꾸준히 우군을 많이 만들고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자료집에 53쪽 이하에 약 40페이지 가깝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은 4.3 사건 초기에 진압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진상 보고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주 4.3 진상 보고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파 정권 때.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제주 4.3에 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인 줄은 여러분과 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조 3천억을 1인당 8천억만 원씩 보상 배상해 주기로 결정하는 특별법을 만드는데 국힘당이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그때 대통령 후보도 침묵을 했습니다. 뭐 진실은 말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표가 거의 나오지 않았죠.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박 장군님 이제 뭐 전역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직접적인 관련되는 분들이 좀 역사 연구를 다시를 해서 정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파 정권에서는 한 번도 과거사 진상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년 걸린다고 하는 게 좌파 정권은 정권만 잡으면은 역사 조사를 다시 해서 다 뒤집고 왜곡을 하는데 이명박 정권 때도 그냥 지나
박근혜 정권 때도 그냥 갔는데 알아웃기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5.18부터 다시 재조사를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저까지 그냥 사회부 하는 분이 같이 흥분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두 분, 김용상 과거 월간조선의 유명한 우리 기자였었지요. 그분과 또 남광규 고려대 교수님께서 또 보충해서 토론을 하실 텐데 남 교수님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도록 하고 우선 김용상 대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그 박철균 장군님의 이 논문은 저도 뭐 제주 4.3에 관련돼서 뭐 논문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해왔는데 정말 새로운 안목을 제공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다. 그리고 그 접근한 그 주제가 상당히 좀 창의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 군에 계신 분들의 그 연구가 상당히 새로운 그 지평을 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 이 박진경 대령이라는 분을 좌익들이 어떻게 왜곡 날조를 해서 제주 4.3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었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상당히 그 장문의 논문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에서 제주 4.3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그런 논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제가 이 그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좌익들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은 결국은 이 거짓말로 시작을 해서 거짓말로 끝나는구나 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 국민들이 좀 깨달았으면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끝없이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뭐 한두 번 거짓말을 하면은 저 자식 저거 또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999번, 1000번, 10,000번을 하면 뇌의 인지 구조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혹시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뇌의 인지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미국에서 나온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뇌가 어떻게 인지 구조가 바뀌는 것가를 최근에 연구를 해서 알게 됐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거를 오래전부터 알아가지고 수도 없이 거짓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은 어차피 거짓말을 할 거 큰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제주 4.3 폭동을 제주 4.3 민주항쟁이라고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는 이런 것들을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민주항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국민들의 내 인지구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려면 이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은 이게 바로 그 거짓말의 핵심이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박철균 장군님의 이 논문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좌익들의 수법 중에 아주 흔히 써먹는 수법이 이 제주 4.3 뒤집어 엎기에 박진경 대령을 그 대입을 시킨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진경 이 대령은 정말 우리 그 한국군 초창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로 아끼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이끌어갈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미 군정장관인 윌리엄 딘 소장이라든지 국군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진 제임스 하우스만의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박진경 대령이야말로 정말 백선엽 장군과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이 가장 정직하고 머리가 좋고 그래서 한국군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판단을 해서 미군들도 상당히 좀 아끼고 그랬던 사람을 완전히 무슨 뭐 사람들을 학살한 학살 만행의 주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악당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들의 저항이 정당했다, 정당한 의거요, 봉기였다라는 것을 끌어다 대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아주 악당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주 4.3을 공부를 하면서 이 자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4.3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난조 왜곡을 했는지를 이제 국내적 시각에서 본 거라면 이 국외적 시각, 그러니까 세계사적 시각에서도 이 제주 4.3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를 오래전에 김정곤이라는 학자가 내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주 4.3과 이어진 여수 순천 국군 14연대 반란 사건이 어디서부터 기원된 것이냐 하는 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1948년 2월 19일부터 인도의 캘커타에서 동남아 청년대회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소련 공산당이 주도한 것이고 여기에 월맹, 인도네시아, 실론, 버마, 인도, 파키스탄, 네팔, 필리핀, 말라야 뭐 이런 데서 참가를 했고 비지역 국가, 그러니까 아직 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북한도 초청이 돼가지고 이 동남아 청년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동남아 청년대회는 표면상으로는 세계 청년연맹, 국제학생협회가 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소련 공산당이 한 것이고 이 대회에 참석했던 대회가 끝난 이후에 이 대회에 참석했던 나라들에서 일제히 폭동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동남아 청년대회와 우리 제주 4.3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오래전에 김정근 박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국제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깊이 진행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주천 교수님께서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서북청년단 그러면 저희 부친이 월남을 하신 입장이었고 그리고 월남을 해서 서북청년단에 직접 몸담아가지고 강목을 휘둘렀던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특히나 이 서북청년단과 관련된 내용을 저는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많이 주목을 얻어맞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왜 서북청년단을 했느냐? 저는 서북청년단이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은 야 지금 토지 계획이 돼가지고 이거저거 다 뺏기고 한마디로 해서 빤스 입고 내려온 38 따라진데 공산당이 정말 치가 떨려가지고 남한에 내렸는데 남한을 보니까 남한이 북한보다 더 빨갛더라. 그러니 공산당이 싫어서 남한에 내려온 우리가 남한마저 이게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야 이거 죽기 살기로 이거 싸우자. 그래서 서북청년단이 됐다. 그때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 어디 이제 남한에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춘당 공원 부근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그 잠을 자고 아침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저 우물물을 떠다가 한 바가지씩 먹고 있는데 어디서 밥 준다니까 와라. 그래서 가보면 영락교회에서 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밥을 얻어먹어가지고 안 굶어 죽고 열심히 싸웠다. 아까 영락교회 그 한경진 목사님이 얘기를 나오는데 아버지의 증언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러한 그 서북 청년단들이 사실은 북한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 집단이었고 특히 이 북한 지역이 기독교세가 아주 강경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선식의 이 주자성리학을 가장 먼저 탈피를 한 그래서 가장 개화가 잘 된 그런 그 지역이 북한이었고 그런 기독교 정신과 개화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진적인 청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만든 단체가 서북청년단이었다. 따라서 서북청년단은 무슨 뭐 깡패 집단이 아니고 상당히 지적으로 고도화된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이수천 교수님의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수천 교수님이 언급을 뭐 안 하신 부분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한다면 사실은 서북청년단의 해방공간에서 활약상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직화된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좌익 집단 그리고 이 좌익 집단을 소련 공산당과 소련 군정이 직접 지령을 내려서 지휘를 했습니다. 조직 자금까지 내려보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까지 만들어서 내려보낼 정도로 소련 공산당이 직접 지도하는 이 좌익 세력을 그 당시에 우리 공권력, 경찰이라든지 군인들이 아직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서북청년단이라는 민간 조직이 아주 잘 훈련되고 조직화된 세력화된 공산 집단의 난동을 막아낸 세계사적인 승리의 반공 승리의 역사다라는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를 한번 더 추가했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도 그렇고 그 서북청년단도 그렇고 야 이거 뭐 이 폭력을 행사한 집단 아니냐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상당수 희생됐으니까 이거 살인마 집단 아니냐 이 공권력의 이 잘못된 그 공권력의 행사를 위해서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너희들 보상을 해야 된다 이 폭력 빼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거 뭐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건 사실인 거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좌익들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이론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중 효과의 원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더 룰 오브 더블 이펙트라고 하는 이 이론입니다.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나기 위해서 B-29에다가 원자폭탄을 실어가지고 일본의 민간인들이 사는 도시를 이제 원자폭탄 공격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미군 폭격기 조종사 중에 야 이거 무슨 군사시설도 아니고 민간인이 사는 도시에다가 이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민간인도 죽고 군인도 죽고 뭐 이러면 이거는 민간에 대한 범죄가 아니냐라고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럴 때 우리가 이 조종사들을 뭐라고 설득을 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야 지금 우리가 일본의 한 도시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 물론 뭐 민간인들도 죽는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야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원폭 투하를 안 하면 앞으로 전쟁을 20개월을 더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우리 미군 동료가 180만 명이 죽거나 다쳐야 되는데 그 180만 명 중에는 너의 동료도 있고 너의 친구도 있고 네가 죽을 수도 있다. 180만 명을 희생시키는 게 좋으냐 아니면 빨리 원폭 터뜨려가지고 물론 그 와중에서 일본 민간인도 뭐 일부가 희생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좋으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친구 중에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암덩어리를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멀쩡한 세포도 죽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멀쩡한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죽는 거를 그냥 놔두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멀쩡한 세포가 죽을 걸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제주 4.3이나 서북 청년단의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좌익들이 막 그 공갈을 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이 대응을 하고 나서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은 제 토론문에도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자님도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중 효과, 더블 이펙트 뭐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은 한 가지 잘못과 아니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잘못과 9가지 선한 일이 있을 때 결국 이중 효과로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좌파의 전략인데 우리 우파들은 9가지 잘못 잘 해놓고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쩔쩔매는 게 이중 효과이고 부작용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대응책도 거기서 반면교사로 충분히 삼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강연 내용, 학술 발표 내용을 들을 때마다 결국은 초대 건국 대통령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성공시킨 사례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든 부정하기 위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그러려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해서 지금 1위에 올라가 있는 대통령인데 제일 안타까운 점이 해방 전후 우리 근현대사를 가지고 기회주의가 득세를 하고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고 대통령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는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역사 왜곡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물론 공부의 부족인지 오른쪽 왼쪽에 이광재와 뭐 또 누굽니까 누구를 뒀다는데 그 수준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불행한 대통령을 둔 우리 국민이 그분을 가장 존경해야 되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오늘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인 소외로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 관중에 계신 분도 똑같으리라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광규 교수님은 주로 해방 공간에 활동했던 애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충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광규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박정희부에서 대한민국 청년 아카데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틀째 끝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박사님 논문이 해방 전후사, 특히 파비로 전후하고 1946년 2월, 40년 2월가 되면 사실 이게 분단이 확정적으로 돼가거든요. 6개월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방 전후사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서북 청년단은 그 이후에 활동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좀 약간은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춘 교수님이 이 서북 청년단에 대해 가지고 아주 사실과 또 아주 객관적인
해석을 해줘가지고 저 개인에게도 아주 큰 공부가 됐고 상대적으로 잘 몰랐던 소국 청년단의 어떤 활동에 대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국 청년단에 대한 연구는 이제 좌파들이 특히 이제 1970년대 후반에 해방변호사 인식 공부를 보게 되면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미적으로 낙인되어져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좌파들이 만들어 이제 스티그마죠, 인식이죠. 방공, 테러, 백색 테러, 아주 극단적인 극우 뭐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왔는데 뭐 좌파들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자유 우파 세력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에 묵시적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팩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지 언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북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실적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 논문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논문이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서북 청년단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교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서북 청년단을 비롯해가지고 북한에서의 반공 운동은 세계 공산주의 혹은 소련에 대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벌어진 저항했던 그런 반공 운동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신의주 학생 의료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이주철 교수님 말씀 5개의 중요한 북한 내에서의 활동을 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해방 전쟁사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가지고 공산주의가 소련의 어떤 본질에 대해 가지고 폭로하고 고색되어 가지고 민간에서 저항했던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반공투쟁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특히 소국 청년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력에 대해 가지고서 이 건국 호국의 중요한 세력이었는데 활동력인데 그것은 결국 이제 또 1987년 소위 민주화 이후 지금 좌파죠. 좌파들이 그러니까 건국과 후국 과정에서 좌파에 대해서 저항을 했거나 진압을 했던 그걸 이제 국가 폭력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여기에 동원되었던 서북 청년들에 대한 평가도 거기에 맞춰서 기술되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 평가가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사실로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좌편향의 용것으로 나왔다시피 서북 청년단이야말로 북한 내 공산주의 또 소련의 식상을 그 당시에 가장 잘 아는 집단이었다. 또 실제 그들이 거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모든 걸 박탈당해가지고 남한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북한에서 있을 때 경험 또 기억만으로 몰락해가지고 남한 내 자익과의 투쟁에 자발적인 성공대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북한에서 모든 걸 잊고 빈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지역적으로 서북이라는 지역적 미래가 뭉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생계로 인해 가지고 일반 민간에게 사실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 상당히 마이너한 것이죠.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것이죠. 이제 본질적인 것은 아까 우리 이주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북 청년단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반공 또 월남에서의 활동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상당히 기독교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없었다. 좌파들이나 이런 분은 의도적으로 피했고 우파에서도 이건 기독교사니까 한편으로 연구의 영역을 스스로 이렇게 구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주춘 교수님 그 논문에서 나왔다시피 이들은 정말 북한 내에서 엘리트 중에서 대부분 그리고 어떻게 유산자 지주 또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대부분이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높았던 학생과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산주의 본질, 소련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쉽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어느 정도 자유주의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저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서북 청년단의 어떤 그런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 지식 토질 배경, 경제적 배경, 혹은 지식 수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고 잘못 알고 있다. 좌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우파들도 또 자유주의 세력도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문에서 잘 나왔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에도 남한 국민들 대부분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좌파에 대해서 침묵으로 방관했던 대부분의 남한 국민들 이들을 가지고 각성시키고 반공교회에 참여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우리 이주철 교수님 논문에서 나오고 있죠. 자, 반공 정신이 투철했다. 반공 투철했는데 이게 감정이 아니라 공산주의 본질을 이해한 바탕에서 반공 정신이 나왔다는 부분. 이거 지적인 배경이 바탕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적 수준이 높았어요. 그랬던 측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숙 생활을 하면서 동주적인 유대감을 형성한 점, 또 자아과의 투쟁에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북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청년 조직이 단기간에 남한 내에서 조직화, 세력화되어질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철 교수님 나온 것처럼 김일성 암살 사건, 북한 실종 폭로, 3.8선 철폐 운동, 또 소련 영사강 습격 이런 운동을 가지고 과감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 이 서북 청년단들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주철 교수님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서북 청년단들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조만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 좀 따르던 사람들이 사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따라서 이제 김구 인정에 대한 지지가 강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북 청년단이 왔을 때는 김구 선생을 호위한다거나 경비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공국 과정에서 김구는 뭡니까? 합작으로 가게 되고 이승만은 단정이지만은 저 국가 수비, 국가 공국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뭡니까? 이승만 노선이야말로 당시의 국제 정세 현실에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따라서 공국에 큰 힘을 받쳐주는 실질적인 행동대원, 조직화된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이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국제 정세에 대한 흐름에서도 상당히 아주 기민하게 상황에 대한 인지 변화를 인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제 4.4 폭동 비롯해가지고 또 뭐 여수 순천 반란사까지 나온 것처럼 이 국방 경비대 내에 침투한 자익과의 투쟁에서 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 그 부분에서 뭐 무관 민간인들이 좀 살해당하고 피해를 본 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레닌 이후로 이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전략 전술은 항상 먼저 무장 폭동, 반란, 게릴라를 시작하죠. 이들이 약세 입장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는 항상 그것을 진압한 세력에게 특히 민간의 희생에 들어가지고 원인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때부터 됐던 것이죠. 사상도 그렇고. 자기들이 원인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진압한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가지고 오히려 원인으로 한치시켜가지고 그렇게 왜곡시켜오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은 5.18까지 온 겁니다. 5.18 때 그 연장선에서 원인을 제공한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진압한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기생을 가지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해서 왜곡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해체당하고 대한청년들이 들어서면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6.25 때 우리가 반공 정신으로 6.25를 이겨냈을 때는 민간에서의 어떤 좌우운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차제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전선에 나갈 수 있는 역사적 자산으로서 서북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 교육, 또 그들이 어떤 전략 전술을 우리가 좀 배워서 지금의 시대에 맞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대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이렇게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신념으로 저는 꼭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민정 대표인데 정말 연약한 혼자의 힘으로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들여서 이런 어려운 학술 대회를 주관해 주시고 한 분이 바로 우리 전민정 제주 4.3 진상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제가 우리 전 대표님은 꼭 시간을 들여서라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박수라도 하죠. 이렇게 시간 관계상 더 끌기도 해서 프로와의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좀 질문도 받았으면 싶습니다만은 워낙 정리가 잘 된 논문이라서 그걸로 답변을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뭐 공식적인 학술회의 토론회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학술 대회 흔히들 좌와 우의 특성이 뭐냐? 해방 공간에 해방 정부 3년 동안에 좌익과 우익 어쩌면 70년이 공간을 지나와서 지금도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아마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이승만, 김일성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진행형이다. 제가 미국에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거국 대통령 이승만, 아시아의 반공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국 학술 대회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역사, 사상, 법적인 콘텐츠를 축적해서 좌편향 세력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해치지 않도록 막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16명이 부산에서 8명이 지난주에 가서 직접 장학금도 전달하고 지정서도 줬습니다. 오늘 8명. 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세요. 그대로 끝까지 있는데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있고 그리고 박사 학위도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설명하게 됩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이들이 이승만을 설명할 수 있는 전사들입니다. 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종합해서 앞에서도 잠깐 우리 박윤환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 성심껏 작년 대회 1회를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2회 행사를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했던 우리 전민정 대표에게 다시 한번 성원을 해주십시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좌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그 전민정 그 대표를 뒤에서 어시스턴스로 제1 어시스턴스 하시는 우리 박 선생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수고 많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할거 못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가 바로 뒤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마치기로 하면서 사진도 다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의 선택, 시간 순간 여러분들 모두 다 보람있고 알찬 생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건국 14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